제가 생각하건대 지금의 집값 하락과 약세장은 정도는 돼야 한다. 나는 과연 어떤 집을 사야 할까? 그 대출을 지금 80%까지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해주겠다. 그 LTV를 보고 결정을 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년 만에 찾아온 돈 벌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2025년도에 나는 과연 어떤 집을 사야 할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권별 아파트 가격 추이를 한번 볼게요. 자,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까지 자, 정권별로 아파트 가격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저도 사실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노태우 대통령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당, 평촌, 일산과 같은 일기 신도시 200만 호가 공급이 됐습니다. 자, 이때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대규모의 공급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한 거죠. 그 이후에 당연히 대규모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은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김영삼 정부는 내내 임기 말기에 IMF 사태가 있었지만 임기 내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고 안정적이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난 50년간 역사 중에 김영삼 정부 때가 가장 집값이 안 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IMF 사태가 터졌으니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설 때 부동산 가격이 살짝 하락을 했죠. 살짝이 아니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약간 금방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는 거의 사실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내내 상승을 하는 이 시기에 공급을 억제하는 규제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급하기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정부 때에 가격을 이어받아서 또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살짝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아주 순간적이었고 그 기간 내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때 집값이 사실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집값이 많이 상승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공급 정책이 나타납니다. 대규모의 공급 증가가 있었고 그린벨트 해제가 있었고 뉴타운 사업이 있었습니다. 행복주택 사업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부동산 가격이 내내 하락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근래이기 때문에 저도 기억을 하고 이때는 제가 집을 갖고 있었을 때라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을 하는데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집값이 조금 떨어졌어.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집값 떨어지네 막 이런 어떤 경험. 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어서 좀 안정되다가 말기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내내 상당히 급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전반적으로 보여드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의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이 분위기는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2, 3년 정도 약세장, 그 다음에 6, 7년 정도 강세장이 반복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새로운 일이 터진다. 반드시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의 집값 하락과 약세장은 2, 3년은 좋게 갈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2025년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상당히 새로운 찬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경기 침체 사이클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이게 자, 1984년, 94년, 2004년 그리고 2016년에 이렇게 금리를 올렸고요. 금리 올리고 나서 항상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자, 여기 회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회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 구간이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미국이 금리를 세게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후유증으로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때 이렇게 얇게 나타났던 경기 침체는 요거는 팬데믹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금리 올리고 있죠? 자, 보이시죠? 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뭐가 나타난다?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 자, 그런데 언제 나타나냐 도대체?
지금 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조금 뭐 하락은 했지만 대체적으로 고용도 안정적이고 소비도 아직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도대체 미국 경기 침체 언제 오냐? 이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걱정인 것이 뭐냐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를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미국은 그렇게 생각보다 경기가 빨리 죽지를 않고 있죠. 우리는 왜 경기가 죽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빨리 경기가 죽고 침체로 들어가야 금리를 낮출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지금 살지. 이게 지금 미치겠거든요. 힘들거든요. 가게들이 이자 내느라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미국은 경기 침체가 너무너무 더딥니다.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의 속도가 지금 빠르고 미국은 더뎌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에나 돼야 그때 금리 인하라는 금리 인하 한다가 또 아니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 자체도 2024년도는 돼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지금 이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뒤로 쭉 밀립니다. 너무 밀리네. 이렇게 되면 고통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집값 하락과 반등은 생각보다 1년 안에 다 반등을 했거든요. 지난 3번의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 하락은 대부분 다 1년 만에 제자리로는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이 드는 이유가 아무래도 금리가 집값을 떨어뜨린 주 요인은 아니지만 현재는 금리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2025년도나 돼야 사실은 자산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작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에 여러분들의 시드머니가 얼마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들의 순자산은 얼마입니까? 자, 얼마인지 나오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순자산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저축 속도를 곱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에 200만 원 저축하고 있으면 3년 후에 7,500만 원이고 지금 순자산이 2억 있으면 2억 7,500인 거죠. 계산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5년도에 내가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 지금 딱 정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2025년도가 됐는데도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50 이하로 안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집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2022년도 3분기에 우리나라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서울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214.6입니다. 자, 또 올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204였는데 이게 또 올랐어. 와, 이게 미치겠네. 집값이 그렇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안 떨어질까? 왜 안 떨어지겠습니까? 금리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214.6이라고 하면은 서울의 평균 소득자가 평균 집을 사는데 자기 소득의 54%를 원금과 이자로 내야 된다라고 하는 수준이니까 아무도 집을 안 사겠죠. 자, 그러면 이제 2025년도가 딱 되었는데 3년 후가 되었는데 주택구입부담지수 150 이하고 내가 모은 자산이 얼마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집을 사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얼마를 대출받아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3억 4,500만 원을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얼마의 원리금을 내야 되는지가 나오죠. 자, 보통 35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한다라고 봤을 때 35년 4%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4%로 계산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대출 이자율이 아마 6%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가 되면은 그거보다는 낮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뭐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자, 4%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3억 4,500을 대출받았을 때 한 달에 내야 될 원리금이 152만 7,573원 정도가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원리금으로 1,800만 원 정도는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딱 정해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2025년도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집을 사야 하느냐?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월급 400만 원을 받는 소득자인데 2억 5천만 원이 순자산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언제요? 2025년도에 지금 있는 게 아니고 2025년도 되면 나 2억 5천 될 것 같아. 그러면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금리가 2025년도에
4.5에서 5%. 여전히 높네. 일 경우와 그 다음에 4에서 4.5%일 경우. 조금 다소 낮긴 하지만 여전히 4% 이상. 내지는 4% 미만. 요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놓고 봤을 때 4.5에서 5%라고 한다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택구입부담지수 100이라는 게 뭐예요? 내 월급에 원리금으로 25% 이상을 내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4.0에서 4.5%다 그러면 내 월급의 31% 정도를 원리금으로 내도 된다. 이게 주택구입부담지수로 보면 125가 되겠죠. 4% 미만이다. 와, 이자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 그러면 최대 내 월급의 38%까지 원금과 이자를 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숫자를 막 정확하게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대략 이자율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내가 받아야 될 대출 규모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월급 400이에요. 그러면 2억 5천을 갖고 원금과 이자를 월 100만 원 내면서 살 수 있는 돈은 집은 얼마짜리입니까? 자, 원리금 100만 원을 내면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2억 500이에요. 그럼 2억 500을 대출 받으면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내 순자산이 2억 5천이니까 4억 5천짜리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2025년도인데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0 이하지만 금리는 여전히 4.5% 수준이라면 내가 집을 사야 된다면 4억 5천 정도 되는 집을 사야 된다. 그 이상을 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금리가 2025년도에 4% 미만으로 다시 떨어지고 나는 2억 5천 정도의 순자산을 갖고 있다면 그때는 최대 3억 4,500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한 5억 9,500 정도의 집을 사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거냐? 결국 금리가 낮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될 타인자본 비용이 낮다라는 이야기고 결국 레버리지 이펙트가 그만큼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약간 대출을 높여주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높으면 레버리지 이펙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조금 높기 때문에 내가 부담해야 될 1억당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출 규모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해요. 여러분 주택구입부담지수가 2025년도에 과연 150 이하로 떨어질 거냐? 그리고 내가 2025년도에 모은 자산을 가지고 그 당시에 금리를 적용을 해서 대출 규모를 산정하시면 된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LTV를 지금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강남 3구와 용산만 빼고는 모조리 다 규제를 푼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젠 서울에서 집을 사도 50% 60%를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죠? 그러면 그 대출을 지금 6억 미만 같은 경우는 80%까지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해주겠다. 70%도 해주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60% 70%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 LTV를 보고 결정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부담 여력이 얼마냐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4에서 4.5%, 4.5에서 5%는 주택구입부담지수 100, 4.0에서 4.5%는 125, 4% 미만일 경우만 150이다. 그러니까 나의 월급에서 원금과 이자를 절대로 38% 이상 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월 이자가 얼마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4.5에서 5%일 경우는 2억 5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 월 이자, 원금 말고 이자만 81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억 7,200을 받게 되면 이자만 96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3억 4,500만 원을 받게 되면 이자만 115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대출 받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냥 이제 돈만 모으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앱을 까시고요. 자, 이 실거래가 앱을 보면 아파트 2022년도, 2023년도 현재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나옵니다. 그 실거래가를 보시고요. 자, 아까 앞에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6억짜리 집을 산다.
6억짜리 집을 앞으로 2025년 3년 후에 산다. 그러면 이제부터 뭘 노려봐야 되느냐? 2025년 후에 2025년도에 6억짜리 아파트를 지금부터 검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관심단지라고 있죠. 관심단지 뭡니까? 즐겨찾기.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단지들만 뽑아서 여기에 10개 정도를 여기에 추려서 즐겨찾기로 해놓고 여러분들 이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잘 보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2025년도에 6억짜리 아파트는 지금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죠. 2025년도에 5억 9,500짜리 아파트는 지금 한 6억 5천 아닐까요? 앞으로 주택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는 걸 감안하자면 한 6억대의 아파트일 겁니다. 그러면 6억대의 아파트를 여기에다가 소트를 해서 여러분들 등록을 하고 실거래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2025년도에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자,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집을 산다면 나는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사야 되느냐. 10년 만에 오는 지금의 기회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지 못한다면 사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10년에 한 번 나타나는 이 기회를 여러분 잡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되긴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찾아오고 또 상당한 자산을 일구신 그런 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도 주택 구입 타이밍이나 주택 구입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정책이 이제 수십 채 이상이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그런 운영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하러 많이 찾아오셔서 사실 저는 정말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의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 중에서 시점 전략에만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뺀 다른 강의를 계속 들어도 계속해서 시점 전략에 함몰이 될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시점만 볼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내려가는 거 밀어서 팔고 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폭되거든요. 아파트는 소득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인데 이런 실수 2번만 하면은 자기 자산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가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복합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복합 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격 전략이랑 이런 타이밍 전략을 같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은 최소한 시세 추종형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의미로 자기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데 시점 잡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FOMC 회의를 보고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 좀 코어를 인식을 하고 가격은 어떤 게 좋은 가격인지 그 핵심만 잘 배운다면 다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